태종 이방원 왕이 된 왕자의 고도. 조선 왕조의 진정한 설계자이자 정치적 실권자 태종 이방원. 고려 말 혼란 속에서 아버지 이성계의 등극을 이끌고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며 왕자에 오른 냉철한 정치가.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선 그를 기다린 것은 깊은 고독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친구를 죽이고 형제를 몰아내고 스승을 배신했던 그의 내면에 자리한 회한과 고뇌를 통해 권력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 이방원의 진실을 만나봅니다. 고뇌하는 태종. 기침 소리가 적막한 왕의 침소를 흔들었다. 태종 이방원은 침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 밖으로는 가을이 깊어가는 경복궁의 정원이 보였다. 낙엽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왠지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는 것 같았다. 또 그 꿈을 꾸었구나. 태종은 중얼거리며 책상 위에 놓인 술병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18년.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꿈에는 정도전의 얼굴이 나타났다. 한때 그가 가장 존경했던 스승이자 결국 그의 손에 죽어야 했던 정적. 전하, 아침 문안 시간입니다. 문 밖에서 내시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종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들어오지 말고 기다려라. 곧 나가겠다. 태종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50을 바라보는 나이 한때 용맹했던 전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세월의 흔적만이 깊게 패인 얼굴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내가 꿈꾸던 세상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왕이 되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권력을 위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피 위에 세워진 왕좌. 그리고 그 왕좌에 앉은 자의 깊은 고도. 태종은 천천히 옷을 갖춰 입었다. 오늘은 세자 충녕훈 날의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논의하는 날이었다. 18년간의 통치를 마무리하고 물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태종의 마음은 30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가 아직 이방원이라 불리던 시절, 고려의 마지막 시기. 모든 것이 시작된 그때로. 방언아, 세상을 바꾸려면 때로는 가슴 아픈 결단도 필요하다. 귓가에 정도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한때 그의 스승이었던 정도전.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 그리고 결국 자신의 손에 죽어야 했던 정도전. 태종은 눈을 감았다. 기억 속에서 정도전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 정도전과의 운명적 만남.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하인의 알림에 숨을 남짓한 이방원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이성계가 초청한 손님, 소문으로만 들어온 그 유명한 정도전이 마침내 그들의 집을 방문한 것이다. 이방원은 서책을 덮고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아버지 이성계와 함께 40대 중반의 선비가 서 있었다. 군인 출신인 아버지와는 달리 그는 전형적인 선비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이놈이 내 둘째 아들 방언이요. 무예도 뛰어나지만 학문에도 조예가 깊소. 이성계가 자랑스럽게 아들을 소개했다. 정도전은 이방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젊은 나이에 문무를 겸비하다니 반갑소이다. 정도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다. 이방원은 공손히 절을 올렸다. 과찬이십니다. 선생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도전은 미소를 지었다.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오. 이성계가 정도전을 서재로 안내하며 이방원에게 말했다. 방언아, 너도 함께 오너라. 정 선생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 하신다. 서재에 모인 세 사람.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무거운 주제로 향했다. 우리 고려는 이미 100년 전부터 썩어가고 있습니다. 정도전이 입을 열었다.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내부는 이미 부패하여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이성계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군인으로서 그도 조정의 무능함과 부패를 목격해왔다. 장군께서는 북방을 지키는 중요한 장수이십니다. 하지만 조정은 장군의 공적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견제하고 있지요. 이방원은 아버지와 정도전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정도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낡은 집은 기둥 몇 개를 갈아치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하지요. 정도전의 눈빛이 이성계 그리고 이방원에게 향했다. 그 새로운 집을 지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장군께서 그 일을 맡아주십시오. 침묵이 방 안을 감쌌다. 이성계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반역의 시작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방원이 입을 열었다. 선생님, 그 새로운 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정도전의 눈이 빛났다. 그는 이방원의 질문에 자세하게 답하기 시작했다. 유교적 이상에 기초한 새로운 나라의 모습, 왕권과 신권의 균형, 백성을 위한 통치 방식. 이방원은 정도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다. 그의 비전은 완벽했고 논리는 치밀했다. 정도전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인이었다. 방원 도령,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정도전이 갑자기 물었다. 이방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저는 선생님의 비전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새로운 나라에서 권력은 누가 가져야 합니까? 왕과 신하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할까요? 정도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똑똑한 질문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요. 그날 이후 이방원과 정도전은 자주 만나 토론을 나누었다. 스승과 제자, 때로는 동지로서 그들은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갔다. 하지만 이방원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선생님의 꿈꾸는 나라에서 과연 나와 아버지의 자리는 어디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게 될 것이다. 혁명의 서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이성계의 군용 텐트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성계와 그의 측근 장수들, 그리고 이방원이 모여 있었다. 고려의 왕은 명나라를 공격하라는 무모한 명령을 내렸고 이성계의 군대는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까지 진격해 있었다. 이대로 진격했다간 우리 군사들만 무고하게 죽을 뿐입니다. 정도전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성계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왕명을 거역하는 것은 아버지, 이방원이 앞으로 나섰다. 지금 이 전쟁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최영 장군과 그 패거리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꾸민 것일 뿐입니다. 이방원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텐트 안에는 조영규, 남은, 그리고 다른 신진 사대부들이 이성계를 지지하며 서 있었다. 더구나 이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명나라의 군사력은 우리의 10배가 넘습니다. 정도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결정이 아닙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이성계가 결단을 내렸다. 회군하겠다. 개경으로 돌아가자. 역사적인 위화도 회군의 결정이 내려진 순간이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결정이 고려 왕조의 종말과 조선 왕조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임을. 회군한 이성계의 군대는 개경을 장악했고 우왕과 최영 장군은 실각했다. 이방원은 아버지와 정도전의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방원이 정도전에게 물었다. 정도전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혁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입니다. 다음 몇 년간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은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과전법 실시, 노비 해방, 신진 인사 등용.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존 귀족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더 이상 고려를 다스릴 임금은 없다. 백성을 위한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 정도전의 선언과 함께 마침내 이성계는 새 왕조의 왕으로 추대되었다. 조선의 탄생이었다. 이방원은 왕위에 오른 아버지 이성계 태조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자부심과 기대로 가득했다. 그는 이 혁명의 주역 중 하나였고 새 왕조에서 자신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구나. 이방원이 정도전에게 말했다. 정도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복잡했다. 그렇토이다 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오. 이방원은 정도전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었다. 권력의 그림자.
정도전이 왕세자 방석을 내세워 우리를 제거하려 한다. 이방원의 저택에 모인 왕자들과 무신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방원의 넷째 형 이방간이 증거로 보이는 문서를 내밀었다. 이것은 정도전이 자신의 측근들에게 보낸 비밀 서신이요. 방석이 왕위에 오르면 태조의 아들들을 모두 외방으로 유배 보내고 필요하다면 제거하라는 내용이요. 이방원은 문서를 받아들고 조용히 읽었다. 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다. 정도전, 그가 가장 존경했던 스승이자 조선 건국의 동지. 그가 이제는 자신과 형제들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소. 정도전이 이럴 리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며칠간 이방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정도전과의 모든 대화, 모든 만남을 되돌아보았다. 방원 도령 태조께서는 이제 연로하시고 국정을 돌보시기 어려워하십니다. 방석세자가 일찍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오. 정도전의 말에 이방원은 날카롭게 반문했다. 세자가 아직 어린데 누가 그를 보필한단 말입니까? 정도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 경험 많은 신하들이 옆에서 돕겠지요. 그 순간 이방원은 정도전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는 방석을 내세워 실제로는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려 하고 있었다. 동생들을 불러오게. 이방원이 결단을 내렸다.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며칠 후 이방원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지지자들은 궁으로 향했다. 이른바 제1차 왕자의 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궁에 도착한 이방원은 정도전과 그의 측근들이 회의 중인 장소로 직접 들이닥쳤다. 정삼봉, 내게 설명할 것이 있지 않소? 이방원이 차갑게 물었다. 정도전은 놀란 표정을 감추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방원 도령 무슨 일로 이렇게. 이방원은 문서를 내밀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이요? 정도전은 문서를 한번 훑어보고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조작된 문서요. 내가 그런 계획을 세웠을 리가. 하지만 이방원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스승님, 저는 당신을 믿고 따랐습니다. 아버지의 왕위 등극도 나라의 건국도 모두 함께했소.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하시오? 정도전은 이방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방원아, 내가 한 모든 일은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거짓말 마시오. 이방원이 소리쳤다. 당신이 원한 것은 권력이었소. 아버지를 내세워 왕위에 앉히고 이제는 세자를 내세워 실권을 장악하려 하고. 공포에 질린 정도전의 측근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방원의 부하들이 이미 모든 출구를 막고 있었다. 정도전은 체념한 표정으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가 날 죽여도 내 꿈꾸는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권력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선 안 된다. 그것이 내가 내게 가르친 것이었다. 이방원의 칼이 정도전의 목을 겨눴다. 선생님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수업이 되겠소. 칼이 내려쳐지는 순간 이방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나는 죽은 정도전의 말에 사로잡혀 살아왔다. 태종은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다. 그는 정도전을 그리고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다. 하지만 그 권력의 정점에 올라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깊은 고독뿐이었다. 홀로 선 왕. 빗소리가 경복궁의 지붕을 두드렸다. 태종 이방원은 혼자 책상 앞에 앉아 국정문서를 살펴보고 있었다. 기묘하게도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왕이 된 지 7년, 이제 그는 진정한 권력자가 되었지만 그 권력의 정점에 홀로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하륜이 들어왔다. 그는 태종의 측근이자 믿었던 신하였다. 전하, 밤이 깊었습니다. 쉬셔야 합니다. 태종은 고개를 들지 않고 답했다. 할 일이 많다. 너는 먼저 물러가거라. 하륜이 주저하며 말했다. 전하께서 요즘 너무 무리하십니다. 신하들을 더 신임하시고. 태종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신임? 누구를 신임한단 말이냐? 하륜은 말문이 막혔다. 태종은 붓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하륜아, 너는 내가 왜 이토록 직접 국정을 살피는지 아느냐?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태종은 쓰게 웃었다. 물론 그것도 있지.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더 이상 아무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태종은 창가로 다가가 빗물이 흘러내리는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정도전을 죽였다. 그리고 2번의 난을 일으켜 내 형제들마저 희생시켰다.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사람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류는 침묵했다. 태종은 계속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폭군이라 수군거린다. 집현전 학자들도 사헌부 관리들도 나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내가 이토록 강하게 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전하, 나는 그저 나라가 바로 서길 원했다. 정도전의 말처럼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영혼은 이미 망가져 버렸구나. 태종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하류는 주군을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은 있다. 태종이 문득 미소를 지었다. 내 아들 충령이 있어 다행이다. 그는 나와 달라. 학문을 사랑하고 사람을 믿고 무엇보다 마음이 선하다. 태종은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경연제도다. 임금과 신하가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지. 충령이 왕이 되면 이 제도를 통해 신하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전하께서 세자에게 왕위를. 그래, 때가 되면 충령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 태종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왕좌에 미련이 없다. 다만 그 아이가 나보다 더 나은 왕이 되길 바랄 뿐이다. 태종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는 한때 꿈꾸던 이상적인 나라를 직접 이루지는 못했지만 아들을 통해 그 꿈을 이어가고자 했다. 하류나, 내가 떠난 후에도 충령을 잘 보필해 다오. 그리고 이 혼자만의 무거운 짐을 그 아이에게는 물려주지 말아다오. 세종에게 왕위를 넘기며 경복궁 근정전은 웅장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태종 이방원은 왕좌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세자 충령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날은 충령이 제4대 조선 국왕 세종으로 즉위하는 날이었다. 짐은 오늘부로 세자 충령에게 왕위를 물려주노라. 이제부터 그는 조선의 제4대 국왕 세종이니 모든 신하들은 충성을 다하여 모실지어다. 태종의 선언과 함께 신하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다. 세종대왕 만세, 만세, 만세. 충령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태종은 왕관을 벗어 아들의 머리에 직접 씌워주었다. 아버님, 충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아버님이 아니라 상황이다. 태종이 미소를 지었다. 너는 이제 세종대왕이니라. 의식이 끝나고 태종과 세종은 내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다. 아버지와 아들, 상황과 국왕, 그들 사이에는 뜨거운 감정이 흘렀다. 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종이 솔직하게 말했다. 태종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내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면 아마도 실패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상왕께서 이루신 업적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그 뒤를 잇기가 두렵습니다. 태종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내 업적이라 나는 그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다. 때로는 잔인하고 차가운 결정들을. 하지만 너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이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강한 왕권이 필요했다.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시행하여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도록 했다. 하지만 이제 그 기틀이 잡혔으니 너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태종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충령아, 너는 나처럼 칼을 들지 말고 붓을 들어라. 나처럼 두려움으로 다스리지 말고 사랑으로 다스려라. 무엇보다 나처럼 혼자가 되지 말아라. 세종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상왕께서는 어디로 가실 건가요? 한동안은 수강궁에 머물며 너를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곧 강원도 원주로 떠날 생각이다. 산수가 아름다운 곳에서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내고 싶구나. 태종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북악산이 보였다. 이제 이 나라는 내 것이다. 내가 꿈꾸었으나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내가 이루길 바란다. 세종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나라를 번영시키겠습니다. 태종은 미소를 지었다. 그가 평생 짊어져왔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다. 그리고 정도전의 이상을 기억하거라. 그가 꿈꾸던 나라, 백성이 잘 사는 나라를 네가 만들어 다오.
태종은 마지막으로 왕궁을 둘러보았다. 그가 피와 눈물로 일구어낸 이 권력의 중심에서 이제 그는 자발적으로 물러나고 있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였다. 이것이 내 마지막 명령이다. 세종아 행복하거라. 지금까지 태종 이방원, 왕이 된 왕자의 고독을 들어주셨습니다. 고려 말 혼란한 시대에 아버지 이성계와 함께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 왕좌에 오른 이방원.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깊은 고독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흔히 잔인한 왕이나 냉혈한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도전과 함께 꿈꾸었던 이상적인 나라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비극적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은 단순한 권력 이양이 아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다음 세대에 맡기는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태종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은 고독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삶은 그 말의 의미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결국 그 권력의 정점에서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양 천도 새로운 수도의 탄생을 주제로 한양이 조선의 수도가 되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역사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닌 살아 숨쉬는 인간 드라마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